자, 이제 파트 2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영화를 보시면 초반 장면들을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초반은 굉장히 사실은 리얼하게 시작하죠. 네. 마치 무슨 사건 보도 스릴러 영화처럼 급박하게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산에 가서 실종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한 아이만 돌아오게 되죠. 유일한 여자아이였었고 걔만 생존자인데 그거 자체를 남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도에 가깝게 설명해서 영화는 굉장히 시작 자체는 리얼하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판타지로 넘어가죠. 초반은 그 아이들의 풋풋한 사랑 얘기를 다루는 그런 전형적인 영화처럼 보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랑의 기본 조건은 둘 다 너무 외로운 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사실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수린이가 이렇게 와서 이 성민이가 보육원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실상 아이를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린이가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아마 늦은 오후 같은 데 찍은 것 같고 그래서 그림자가 길게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에 세팅이 되어 있고 그 프레임 안으로 축구공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소년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와서 축구공을 짚다가 올려다보게 되죠. 이런 장면 같은 것은 말하자면 혼자 외롭게 자기밖에 없는 소녀의 외로움 속으로 소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소년도 역시 굉장히 외로운 아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초반부터 이 아이들의 만남은 당연히 10대 초반에 강렬하게 끌리는 서로에게 풋풋한 그런 첫사랑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외로움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 좋았어요. 저도 그쵸?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이 초반에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그런 대사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곳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너무 가고 싶어 하는 수린이라는 아이의 어떤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데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무슨 접신하는 것도 막 해보기도 하고. 근데 초반의 설정 중에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해 보이는 설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만들어낸 그런 그 정보를 늘어놓은 블로그의 세계를 본인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초반에는요. 수리는 안 믿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몰랐던 성민이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진짜 그런 게 있어 라고 그 세계를 믿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를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이 믿어주는 친구인데 초반에는 그런 친구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수린이가 안 믿어요. 근데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성민이가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갖고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수린이가 그걸 믿어주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초반의 설정이 사실은 후반의 설정들을 염두에 둔 복선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참, 그러네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그 두 외로운 소년, 소녀가 표적이 어떻게 보면 우정이기도 하고 또 첫사랑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둘이 또 인상 깊었던 게 여자친구가 만든 암호 같은 책에, 거로 네. 둘이 대화를 막 나누잖아요. 네네. 수린아,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해보신 적? 저도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네. 쪽지 같은 거에다가 각자 캐릭터들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막 별명도 너는 진순이 나는 지돌이 막 이렇게 지어주고 네네. 아, 그 서로만 아는. 지돌이가 거기서 나오는? 예, 지돌이. 그때부터 지돌이었습니다. 네. 아, 네. 이제 이해가 되는.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그런 암호들이나 별명들 그런 게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때에는. 아우, 낭만이 이렇게 웃기다. 진짜 소녀 하셨네요. 지금도 소녀였어요. 소녀지만. 지금도 소녀였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네. 내가 수린이었어요. 수린이. 네. 수린이가 나였고. 성민이는 어디 갔을까? 아직도 멈춰진 시간에 살고 있대요. 네. 네. 내 성민이는 임종 직전에나 나오는지 언제 나올 거니 성민아. 네. 성민이 애가 참 못됐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참. 자, 근데 이게 뭔가 풋풋한 사랑 얘기할 때 한국 영화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화끈 풀어지는 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뭐 번지 점프를 하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운동화끈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뭔가 두 사람의 삐리링 이런 느낌? 그런 것이 영화에서 항상 묘사가 되죠. 내가 거기서 이제 잘 안 됐나 봐요. 나는 항상 옛날에 찍찍이를 신고 다녔거든요. 찍찍이 아세요? 찍찍이? 벨크로라고 그러죠. 벨크로. 네, 찍찍이 네. 신고 다녀서 나는 그게 풀릴 일이 없었어요. 나는 그게 항상 완벽했네. 조금 약간 허술하고 그래야 그게 이거 좀 풀린다 하더라도 성민이가 와서 찍찍이 떨어졌네 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로맨틱하지가 않으니까. 찍찍이를 신고 다녀가지고 거기서 약간 차고 신발을 네. 제가 오늘 찍찍이를 신고 찍찍이를 신었는데 되질도 안 되네. 아니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군요. 네, 요새는 좀 끈에 집착합니다. 아, 네. 이렇게 옛날에 네. 벨크로 벨크로? 그거 네네. 신고 다녀가지고요. 그랬었군요. 아, 참
큰 그런 묘한 감정이 있어요. 끈 분명히 묶어주는 있습니다. 거. 네. 그뿐만 아니라 되게 화면도 약간 좀 뽀사시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비밀 아지트도 그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폐가긴 하지만 그 넝쿨들이 이렇게 막 자라면서 그 집이 좀 예뻤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폐가이면서 애초에 설정 자체가 누군가가 공방으로 썼던 곳인 것 같고 그런 어떤 예술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미술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실제로 필터 촬영을 많이 해서 화면 자체를 약간 수채화처럼 보이게 네. 색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걸 담을 때 영화의 색감 자체를 좀 더 동화적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 둘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아이들인 셈인데 이럴 때 영화들은 항상 두 아이들이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 반드시 나오죠. 여고괴담 같은 데면 학교 옥상이라던가 뭐 계단 밑에 뒤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라거나 최근에 비밀은 없다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죠. 어쨌건 이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고 적응도 안 되고 마음 들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그런 세계, 다른 시공간, 다른 관계를 꿈꾸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판타지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감정은 사실은 판타지랑 가장 잘 연결되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이 외로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러지 않은 세상을 꿈꾸니까. 그 대표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영화들로 떠오르는 게 나니아 연대기, 판의 미로 이런 작품들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서 겪는 일이죠. 옷장 뒤에서 겪는 일이고 판의 미로는 스페인 내전 얘기입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너무 끔찍한 일들이 겪으니까 이 소녀가 판타지의 세계 속으로 사실상 도피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의 판타지의 맥락은 사실은 그렇게도 보인다는 거죠. 두 외로운 소년 소녀가 둘만의 어떤 시공간을 꿈꾸고 둘만의 이야기를 꿈꾸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이 또 흥미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이런 영화들에서 뭐 기억상실증,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변형되는 뭐 타임 패러독스를 다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를 존재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좀 약간 슬프게 느껴진 건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게 되냐면 처음에는 메모들을 쫙 남기게 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왜냐하면 너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수린이가 혼자 딱 읽어보고 나서 아 진짜 성민이가 갑자기 나이가 든 남자가 맞구나라고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일단 숲으로 찾아가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될 때 다 읽었어요라고 존댓말을 했다가 팔에 상처를 보죠. 그 오른팔 상처가 자기 얼굴을 조각해 주다가 떨어지니까 꺼내다가 생긴 상처거든요. 자기 때문에 난 상처였어요. 그렇죠.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민이란 걸 많은 걸 알면서 바로 반말로 눈물을 펑펑 쏟게 되죠.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상처로 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성민이가 나중에 보육원에 갑니다. 보육원에 가서 보통 엄마라고 부르는 보육원 교사한테 내가 성민이가 맞다라는 걸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교실 유리창 깬 게 근호가 아니라 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존재 증명을 상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실수 이런 걸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아이의 어떤 그 외로움,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좀 뭉클한 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파트 2의 핵심 시간 취향 저격 무비 속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이 색깔들인데 이 영화 안에서도 파란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또 오늘 그래서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네. 파란색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갖다 붙이기도 하면서 네. 영화 속 장면, 대사, 연출, 배우, 연기 등등등 가려진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선 씨에게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다다다님께서 저라고 딱. 아니 이건 제가 넣어서 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무비 속 질문할 때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 이동재 이거 지선 씨한테 평론가님 물어본 생각은요? 거예요. 이러면서 동진 평론가님한테만 너무 아니요. 의지하시는데 네. 지선 씨 생각은 어땠냐 해서 내가 혹했네. 지선 씨 생각은 그건 제가 무섭네요. 첨언해서 궁금해서 가려진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의 톤? 네, 영상. 멈춰진 시간 속에서 그 바다 장면. 그게 또 약간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해서 네,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파트 3에서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아역 배우들의 연기. 강동원 씨도 너무 좋았지만 영화에서는 결국 보고 나면 이제 신은수 양을 포함한 영화의 아역 배우들의 연기들이 참 좋아서 저런 배우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영화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예, 노란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장민규 님이요. 강동원이
올해 정말 열일했는데요. 어느 캐릭터가 가장 매력 있었던 것 같나요? 하셨어요. 네. 저는 강동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다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직업이 직업이니까. 근데 사실 강동원 씨를 많은 분들이 잘 많이 안 봤던 데뷔작이 있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약사로 나온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동원 씨는 일부러 약간 시골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동원의 살짝 외모로만 따지면 흑역사처럼 보이는데 그 영화를 많이 못 보셨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 강동원 씨 외모가 워낙 탁월하지만 최고는 제가 볼 땐 군도 아니었나 싶어요. 외모로만 따지면 군도에서 그 상투머리가 딱 잘라지는 순간 머리를 탁 있죠. 그 긴 머리를 풀어했을 때 야, 저 미모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처럼 저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강동원 씨는 사극 분장을 해도 아니면 머리가 길어도 근데 다 어울리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다라고 느낀 게 늑대의 역에서 저는 그건 이제 대놓고 강동원의 야! 그 미모를 착취한 영화죠. 야 봐라 너네 한번 홀려봐라 그런 지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홀렸어.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패러디가 되고 있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산 속. 우산 제껴지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네, 우산 제껴지는 장면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을 거론하자면 강동원 씨 영화 중에서 저는 강동원 씨가 어떤 감성 같은 걸 연기할 때 굉장히 이 곡진하게 연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사형수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감정 연기 같은 것도 저분이 참 배우로도 참 감정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고 깊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이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해볼까요? 진구 이 씨가 아주 긴 질문해 주셨네요. 네. 네. 엄태화 감독은 이번 영화를 찍게 된 시작점에 대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성인 남자와 한 소녀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 한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진 한 장이나 구절 등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작품들이 은근 많이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네. 여기 있죠. 네. 이건 이제 이 영화 속 장면이죠. 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장면 의미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일러 때문에. 사실 감독들이 많은 경우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림, 이미지 이런 걸 상상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사실 딥 임팩트라는 어떻게 보면 뭐 SF 영화죠? 네. 해성 충돌을 다룬. 거기서 티아 레오니라는 그 여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랑 원래 사이가 안 좋죠. 근데 화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해성과 충돌해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순간 두 손을 꽉 잡고 아버지랑 바다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롱쇼트로 찍혔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뭐 그 그림은 아니겠지만 이 엄태화 감독님이 아마 그런 어떤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했다고 그러죠. 왜 성인 남자와 소녀가 저렇게 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바다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다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글이 또 있는데 이게 되게 멋있네요. 엄태화 감독님이 이 이야기가. 네. 처음엔 친구였지만 남자만 어떤 일로 인해 나이를 먹었고 그렇게 둘은 저 그림처럼 어른과 소녀의 모습으로 바다를 보고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가려진 시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 엄태화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멋지네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심지어는 한 감독의 세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 김태용 감독 이야기를 하면 김태용 감독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아주 밝은데 쨍쨍 그렇게 햇살이 눈부시게 서 있는데 한 여자가 서서 우는 모습. 그런 이미지가 김태용의 감독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고괴담 2를 보시면 영화의 마지막에 김규리가 이렇게 옥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문을 열면 햇살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부셔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가족의 탄생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공효진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감독들을 사로잡는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김태용 감독은 그것이 보통 슬프다 그러면 햇살이 쨍쨍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서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상상력을 막 자극시켜주는 거죠. 감독님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핵심 이미지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영화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런 재밌을 것들 것 같아요. 찾으면서. 네. 자, 그럼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3도 기대해 주세요.